88 서울올림픽이라는 게 올림픽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에요. 맞습니다. 평화의 올림픽이라고도 부르고 동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두 번의 올림픽이 반쪽이었거든요.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동서 냉전이 한참 심할 때니까 그때 참가 막 안 하고 그랬어요. 안 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다 안 가요. 84년도가 LA예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다 안 가요. 유일하게 공산국가에서 지금은 중국이죠. 중국만 간다고요. 다 반쪽. 그러면 88 서울올림픽. 여기는 분단국가네? 누가 가고 누가 안 가야 되지? 그런 얘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동서 대탕트가 열리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열렸던 올림픽이어서 IOC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있죠. 올림픽이 그럼요. 올림픽 역사예요. 이 88 서울올림픽에서는요, 총 160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한 대회였습니다. 게다가요, 대한민국이 그때 종합 4위 오르면서요,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 사건이잖아요. 왜 이 기사가 나오는 거죠? 사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부터 비롯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서울 올림픽의 꿈도 사라질 뻔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열 형편이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고 식량도 부족하고 물자도 없고 또 실업자들이 양산돼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인들의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올림픽을 연다는 거는 진짜 꿈 같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전 국민 프로젝트 아시죠? 바로 이거죠. 잘 살아보세. 이제 모르는 거지. 네. 이 서독과 중동에 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제철소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이 88 올림픽도 잘 살아보세 그 연장선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1964년 도쿄올림픽 보고 이제 올림픽에 꽂힌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 이때부터 올림픽에 미친 사람, 올친자가 됐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픽에 꽂혔던 데는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산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이제는 남한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국내외로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올친자 박정희에게 제대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피스톨 박이라고 불렸던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이 사람은 소위 사친자, 사격에 미친 사람 뭐 이런 뜻이었겠죠. 박정희 대통령의 건의에서 차관급 이상들을 대상으로 사격 대회를 열자고 건의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실제로 사격 솜씨도 대단했는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박종규 씨에게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박종규 씨의 추진으로 1978년에 해능에서 세계 사격 대회를 개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회가 생각보다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제대로 돈맛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공에 여세를 몰아서 각하 올림픽을 유치하면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박정희의 결심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했으니까 부처에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하자. 부처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먹고 싶을 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몇 년 전까지 새벽종이 울린다고 이랬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합니까? 사격대회라는 레벨 자체가 다른 대회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구원투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다 이루어졌던 한 사람이 있죠. 딱 저희도 많이 나왔죠? 그죠? 정주영 회장이에요. 진짜?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네.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임자가 나옵니다. 네. 임자, 너밖에 없어. 야, 네가 고속도로도 놨잖아.
조선소도 만들었잖아. 아, 시키면 잘해. 안 될 것 같을 때 무조건 예스라고 하시는 그분. 민자, 내 마지막 부탁이야. 올림픽만 해와. 이게 뭐 조선소보다 어렵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하겠죠. 뭐 어떡해요. 잠깐 한번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잘한다. 그래서 이 정주영의 서포트 아래요. 박정희의 원대한 꿈이 1979년 10월 8일 발표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당시 정치 상황이 파국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유치 선언 후에요. 일주일이 지난 10월 16일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였죠. 부망쟁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요.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고요. 올림픽을 유치하기엔 현실성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요, 올림픽 유치 선언을 한 지 20일이 채 안 된 바로 10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박정희의 올림픽 프로젝트는요, 역사 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이 서울 올림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이 88 서울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요. 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하고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 상태로 해서 정치 활동 자체를 아예 막았던 인물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신군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렇게 야당 정치인들과 학생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학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는 전면적인 전두환 신군부 퇴진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 전두환 정권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화제거리 딴 데로 돌린 거잖아요.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만큼 사실 효과적인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사격대회 연다 그러면 글로 관심 집중 안 될 텐데 올림픽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시작을 해요. 그래서 80년 12월에 전두환 신군부가 야 우리도 올림픽 신청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IOC에 진짜 이제 신청서를 내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안 좋아요. 역시 뭐 돈 문제죠.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올림픽이 아니라 서울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잘 되면 대통령의 공, 잘못되면 서울시 온 방책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사반대라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시작을 했으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울며겨자 먹기로 이제 준비에 나섰는데 안 할 수가 없지. 그때 이제 TF를 꾸리거든요. 거기 팀원이 몇 명이게요? 3명? 조금만 더 써와요. 3명에서 4명? 예? 4명? 맞아요, 4명. 아 진짜로요? 진짜 4명. 네 명이서 뭘 해?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 티가 팍팍 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올림픽 하면 당시 돈으로 10조 원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불확실한 게 19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이때 적자가 발생한 게 10억 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이 책임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이 30년 동안 특별세를 걷어가지고 어머. 그 적자를 메꾼 이력이 있으니까 야 이거 했다가는 나라 진짜 파산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올림픽을 개최했던 나라는 이 올림픽 저주론까지 있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진짜 경제가 휘청거린다 해서 전부 다 올림픽 유치는 좀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올림픽의 저주론에도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바로 전두환의 절친 노태우 당시 정무장관입니다. 이 반드시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노태우는 비상대책위회의를 소집해서 직접 올림픽 유치 승산을 브리핑하면서 대통령 뜻에 더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 근데 이 올림픽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하고 싶다고 발표를 해도 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개최지 결정까지 7개월이 남은 시점에서야 오. 대한민국이 올림픽 준비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개월 준비한 거예요, 그럼? 네, 이제 벼락치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면서요. 각 부처들을 압박했다고 해요. 하지만 올림픽 유치 선거 준비하려면 보통 2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때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88 올림픽의 유력한 개최 후보지가 이미 공공연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제 일본의 나고야. 나고야. 네.
당시 나고야는 서울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도시고 뭐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풍부한 자금력도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1964년에 이미 도쿄올림픽을 한번 개최한 경험까지 있거든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보다는 나고야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고야.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당시의 국력 차이는 뭐 아유.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계 부처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이 진 게 뭐 런던, 뭐 파리, 그럼 그럴 수 있어 하죠. 뭐 LA, 뭐 그래, 뭐 그렇겠지. 근데 일본 도쿄도 아니고 나고야한테 줬다 이러면 이거 국민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는 드롭하는 게 낫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가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잘린 거 아니에요? 바람은 나는 거지. 그래? 하지 마. 아 진짜? 네.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의 쉬운 포기로 이제 모든 부처들의 회의 의제가 바뀝니다. 올림픽 유치를 하차하는 방법입니다. 명분 있게 포기해야지. 명분 있게. 아, 명분이 필요해.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에 아시안 게임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자진해서 개최를 포기를 해버려요. 이미 전과가 있었어요. 예, 전과가 있었어요. 그 직전 66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태국 방콕이었거든요. 태국이 그럼 우리 한 번 더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때문에 태국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금 비슷하게 한 25만 달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그 있었구나.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다고 그랬다가 나고야한테 거의 또 헌납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또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럼 어떻게 모양새에 갖춰서 멋있게 빠질까 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결국 이게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올림픽이 개최가 되기는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수습이 된 거죠? 회의를 해서 아주 기발한 답을 내놓습니다. 뭐요? 결론은 바로 한 사람에게 독박을 쓰게 하자. 독박을 쓰게 하자. 한 명, 한 사람이요?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이게. 기사 제목을 보면 전경련 회장 올림픽 유치위원장 맡아 고군분투.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이게 했다가 안 하면 정부가 이 망신살이 뻗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민간에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이 누구였을까요? 예, 바로 국가대표 폭탄 처리반 정주영 회장입니다. 1981년 5월에 문교부 체육국장, 이제 문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의. 정주영 회장을 찾아가서 종이 한 장을 딱 전달합니다. 자, 88 올림픽 유치 민간 추진위원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야 되나? 독이 든 성배라고 하죠 이런 걸. 황당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사전에 뭐 이런 반구 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터무니없는 감투를 딱 씌워준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회고에는 이 사령장 받고 나서 자신을 이제 망신 대용품으로 쓴다. 딱 감이 온 거죠. 상당히 언짢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전두환은 정주영을 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화살바지로 만들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진짜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 나중에 예. 정주영 회장의 뚝심 있는 추진력과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을 뿐더러 당시 정주영이요,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 회장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주영과 전두환의 말이 너무 다른데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을 두 사람의 해석에 달랐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전두환이랑 말이 진짜 안 통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전혀 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82년인가? 정주영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왔대요. 축 당선 대한체육회장 정주영. 근데 그때도 이제 정주영은 나 못하겠다 이거 대한체육회장 이렇게 거절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전 체육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병철 시키시면 안 돼요. 아니, 정 회장, 국회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거 낮은 자리가 아니야. 비슷해. 저는 뭐 국회의원 다룰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치자 모르고 전환하겠습니다. 아, 그 자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 말을 못 알아먹네. 이 두 사람이 같은 얘기하는 거 맞나요 지금? 결론이 나긴 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어쨌거나 그 정주영 회장이 결국 직책을 맡은 거 아닙니까? 맡았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그냥 살짝 좀 튕겨본 거 아닐까요? 사실 정주영 회장은요 감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아 그래요? 예예예. 그러니까 심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야 동네 이장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을 정도라는데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현 일 말고는요 어떤 직함도 맡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정경련 회장, 대한체육회장, 어머. 그리고 88 올림픽 유치위원장 자리까지 이 모든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장만 안 했네. 그러니까 동네 이장만 안 했네. 그렇죠. 동네 이장만 안 했네. 정말 이장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받들었네. 예. 동네 이장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정주영이 절대 임기만 채우자는 태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요.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게 된 정주영에게 야, 창피만 당하지 말아라. 체면만 챙기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주영은 오히려 서울의 올림픽을 유치 못하면 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할 만큼 확고한 자신감과 각오로 유치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과장을 요만큼도 안 하고 이 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리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게 정종 혼자예요. 한국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뮌헨 독일도 올림픽에서 이 아랍 게릴라들이 가가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독일 선수들이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저게 컸어요. 저게 컸어. 테러, 맞아.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올림픽 개최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뭐냐면 선수들 안보 문제야. 근데 한국은 말이에요. 한국이 올림픽 참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서 노골적으로 했어요. 만약에 될 일도 없지만은 올림픽 유치하면은 우리가 테러를 감행하겠다. 공언했어요, 북한 정부에서.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상한 양반양 올림픽은 나만의 행사가 아니야. 세계인들의 행사인데 감히 테러를 해? 북한은 더 고립될 거야. 약점이나 핸디캡을 장점으로 전환해서 기회를 만드는 그런 귀재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기까지 겨우 4개월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새 4개월까지 왔어요? 네 달밖에 안 남았어요. IOC는 당시 위원들이 총 82명. 이 위원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서 개최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되려면 과반 득표해야 되니까 최소 42표. 네, 42표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4달 남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이제 막 뛰어들려는 그때 우리나라가 받을 걸로 예상된 표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껏해야 3표를 받을 거라고 포함해서 3표예요? 예상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2표가 더 있을 거다. 아, 그 나라가 궁금하다. 2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지했을 것 같으세요? 되게 이런 경우가 아프리카에 하나 있어요. 꼭. 아프리카. 예. 그때 당시에 중동도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 중동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만이랑 미국. 왜 대만이랑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지했을 것 같으냐? 바로 자유주의 국가. 그게 대만이나 미국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예상을 한 거예요. 니네는 찍어야지. 야, 니네가 안 찍으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도 3표면 너무 적은데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진짜? 자, 그런데 유치위원장은 누굽니까? 해봤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사람을 솎아내는 거예요. 안 된다 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정주영 회장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유치위원회 딱 보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뭐 유치원 하면은 뭐 IOC 위원들 만난다고 여행도 다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하고 실제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다시 꾸리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망신 바지로 앉혀놓은 자리인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안 될 건데. 부담스러워. 그게 유치가 되더라도 이거 적자 나서 나라 망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추산된 유치 비용만 하더라도 8천억 원.
그러니까 뭐 경기장도 지어야 돼, 선수촌도 만들어야 돼, 기자촌도 만들어야 돼, 뭐 프레스센터 뭐 등등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들어야 될 게 그냥 1부터 100까지예요. 근데 정주영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이거 유치만 되면 흑자다. 적자는커녕 흑자까지도 가능하다. 쭈판 하나 튀겨보니까 뭐 이렇게 남는 데가 있었어요? 사업가잖아요. 네. 사업가입니다. 자, 이게 뭐냐? 올림픽 선수촌. 맞습니다. 선수촌. 88 올림픽에서 선수들 숙소로 쓰였던 선수촌 아파트예요. 이거를 그럼 선수들 자기 하려고 만들었냐?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민간 아파트 분양이 됐어요. 입주 시점을 조금 늦추고 거기에 이제 선수들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나서 입주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는 아니지. 그럼 경기장은 어떻게 하냐? 이미 있는 대학, 도시경기장 이거 개보수해서 쓰면 된다. 기자촌, 프레스센터, 빌딩 짓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좀 먼저 좀 쓰자. 이렇게 협의하면 뭐 오케이인 거죠. 근데 실제로도 1988년 서울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은 숙소는 물론 식당, 우체국, 심지어 수영장도 있었고 사우나까지 다 갖춘 종합 아파트 단지였어요. 정주영은 이제 올림픽도 사업처럼 이 수지 타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유치 전쟁이 벌어진 바로 개최지 선정 투표가 이루어지는 바덴바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덴바덴. 정주영이 이곳 바덴바덴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생맥주. 바로요. 이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만들었다? 마을을 조성했어요. 실제로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현 지사죠. 통째로 바덴바덴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전 직원과 그 직원들의 부인 그리고 그 거주지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던 분들까지요. 모두 이주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들어서 옮겼구나 이렇게. 정주영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던지 이미 현지 사무소와 임대저택 확보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 직원들이에요. 작은 마을을 만든 정주영은 전 직원에게 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 직원이. 전 직원이 쉽지 않아요. 네. 저 IOC 올림픽 유치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대학 시험 보듯이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이건 그냥 선거예요. 80몇 명 선거인단 중에서 나는 45개만 가져오면 이기는 선거예요. 심플해. 유권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투자해서 45만 설득하면 그냥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맨 땅이었어도. 그렇죠. 정주영 회장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잠 안 자는 거. 새벽기상. 그렇죠. 바덴바덴에서의 정주영 회장도 잠을 포기합니다. 당시 하루 일정을 보면 아침에 눈 뜨면 일단 중동하고 동남아에 있는 현 지점들 다 모아서 전화 미팅 시작해요. 중동하고 동남아 상황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책해, 동네 한 바퀴.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신문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새벽 5시예요. 아 이게 끝나면 끝나면. 그럼 5시부터 뭐 하냐면 IOC 위원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맨투맨 선거운동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7시에 뭐 하냐면 유치위원을 전원 소집해요. 그래서 전략 회의를 해. 야 어제는 내가 누굴 만났는데 뭐라 하더라. 넌 어떠냐. 아프리카는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다음에 어디 가. 이런 식으로 강행군을 하는 거죠. 사실 정주영과 유치 단원들은 스스로를 거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표구걸 뭐 이런 거예요? 네, IOC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그 위원들이 있는 숙소, 또 별장, 회의장 뭐 가리지 않고 고무줄로 이렇게 뚫뚫뚫 마른 명함 뭉치 있잖아요. 그걸 들고서 뭐 어딘 달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IOC 위원이 나올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위원이 이렇게 나오면은 막 달려가서 이렇게 명함을 손에 얼른 쥐어주고. 완전 영업했구나 영업. 영업사원이죠. 이 유치 경쟁에서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보관입니다. 홍보관.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노스코리아.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워낙에 뒤늦게 유치 전쟁에 뛰어들다 보니까요. 나고야의 홍보관은 이미 지어져 있었다고 해요. 네. 자신 있었는지요? 사진 몇 장만 그냥 이렇게 걸어놨나 봐요. 거만하네.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문전성시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의 홍보관은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팔이라도 있었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주영 회장이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비상한 계책을 내놓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선거운동이라고. 그럼 여기서 선거운동할 때 알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전단지. 오, 그렇지. 비슷해요. 전단지 뿌려야지 뭐. 네, 뿌려야 돼. 물티슈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죠. 비슷해요. 여기 서울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선물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 뒤에 LED 화면에 있어요. 아 저기 있네 부채. 부채. 그래. 태극 아 부채. 이거. 야 이거 춤을 좋아하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3만 개를 뿌렸다는 거예요. 바덴바덴에. 당시에 바덴바덴 인구가 5만 명. 근데 3만 개를 뿌렸어요. 깐나다이 빼곤 다 줬네. 그러면 이제 그 개최 도시인 바덴바덴에 있는 그냥 IOC 위원들뿐만 아니라 뭐 기자들, 거기 원주민들 다 아는 거죠. 오, 서울. 어딜 가도 이거 있을 거야. 어딜 가도 이게 있으니까. 게다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또 이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신박한 아이디어를 하나 던집니다. 또 여기가 바로 이제 서울 홍보관이에요. 입구에 이제 주목해 보실 건 한복 입은 여성. 자, 정주영 아이디어가 뭐였냐? 미스 코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기 승무원들. 영어도 되고 홍보관이 미어터지진 않더라도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맞이해주자.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거고 몇 차례 방문한 사람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알려지긴 알려졌는데 이상한 쪽으로 알려집니다. 한국이 기생을 동원했다. 물론 이제 기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 나쁜 의미는 사실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나쁜 의미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 기사로 인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 폄훼하게 된 거죠. 그 순간 역시 또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차범근 선수 그리고 바로 손기정 마라토너 선생님입니다. 독일에서는 최고였잖아요. 그땐 뭐 아시다시피 대단했었죠. 손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사실 당시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의 그 아리아인 민족주의 선전으로 활용됐었는데 식민지, 그것도 아시아의 한 깡마른 사람이 금메달을 이렇게 따면서 아리아 민족주의의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거죠.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나치에게 맞서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서 부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독일 국민들한테는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고 해요. 차범근 또한 독일에서 인기가 범국민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독일의 축구팀 소속으로 활약하며 천재적인 축구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독일인들이 불러준 별명도 있었습니다. 축구공을 너무 세게 찬다고 해서 차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주영은 독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손기정 선수 또 차범근 선수를 바덴바덴으로 급히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관에서 직접 손님을 맡게 하고 심지어 즉석 사인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기생설을 확 잠재워 버립니다. 그때부터 서울 홍보관에는 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리고 나고야 홍보관은 반대로 이제 파리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왔구나. 아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쫓아 올라가잖아요, 나고야. 그러면 이제 앞서가는 나고야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못 쫓아오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선거전에서. 비방. 그렇지. 네거티브.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냐? 전쟁 나. 위험해. 북한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이거거든요. 만약에 서울올림픽이 되면 88년 올림픽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쟤네는. 자, 그런데 일본이 그러는 것까지는 뭐 감당하겠는데 더 큰 방해꾼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상 천국인데 맨날 헐벗고 거지들이 산다고 선전해놓은 남조선에서 올림픽 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바덴바덴에 특사를 20명을 보낸대요. 네거티브 전단팀 뭐 이런 거죠. 본인들도 약간 현타 왔을 것 같아요. 가면서. 그렇죠. 네.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북한에 있는 강원도 통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겠는데요. 머리로 접근할 거냐 가슴으로 접근할 거냐 이거 하다가 그럼 가슴으로 접근하자. 예, 의외로 동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내 고향도 북이고 야 니네 뭐 항일운동 했다며 니네 장군님은 일본 말고 우리 같은 민족을 지원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계속 방해를 시도를 하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 이러고 있다가 유치단원 모두한테 하나의 지시를 내립니다. 북한 사람 대처법.
우리는 북한 사람인지 알고 북한 사람 우리인지 아는데 독일인들이나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 회장이. 그래서 일단 북한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라. 좋은 말만 해라. 욕을 하면 웃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아, 근데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만약에 저 때 바덴바덴 있었으면? 나라를 위한 건데. 나라를 위한 건데. 의외인데? 나라를 위한 건데 웃어야죠. 눈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왠지. 노. 예. 어쨌든 이 정 회장의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 전략이 성공을 해요. 통해요. 다 유치단원들이 해내요. 이 정주영 회장은 뭐냐면은 남북의 긴장 상태, 동서양진영의 대립 현장.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다가 한국이 개최하는데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유일한 거고, 한국이 개최되면 우리가 솔직히 미국하고 서방 진영도 참석하고 소련을 비롯한 좌익 노선 그 진영도 참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진영이 화합하는 올림픽 정신을 역사에 구현하는 유일한 장소가 분당구에서 개최된다. 이 양반이 자신한 거야. 그건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오히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 메리트, 장점을 다 승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 부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선할 때도 보면 후보들의 서사와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해요, 유권자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고생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서사. 근데 우리나라가 서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보면 조직표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저 사람만 잡으면 저 밑에 있는 조직의 표들이 왕창 넘어온다. 딸려오는. 예, 딸려오는 표들이. 그래서 정 회장도 그런 사람을 공략을 합니다. 영국 귀족이 있어요. 영국 귀족? 예. 이 사람만 잡으면 그 밑에 있는 유럽의 표 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영국 귀족이니까 저 사람한테 웬만한 그런 화려한 거 대접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맨날 먹는 거니까. 예, 맥날 먹는 거니까. 그래서 역으로 가자. 한국식 접대를 한다. 소박한 음식, 가벼운 만남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국 귀족 이상하잖아. 나 맨날 미슐랭 3스타인데 이게 뭐야 이거 너 막 이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 소박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잘 됐어요. 오히려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 회장을. 식사 자리를 하다가 그 귀족이 정 회장한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젊고 건강하냐 물어봤다는 거죠. 정 회장은 또 역동적이니까요. 그렇지. 뭐 그랬더니 아침의 나라 막. 비슷해요. 그래요? 네. 아침의 나라 일찍 일어난다. 네, 비슷해요. 서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나는 당신 나의 아들뻘이니까 오늘부터 당신 아버지로 모시겠다. 이거 완전 한국식이잖아요. 처음 만난 형님 하는 거. 아빠, 데디 하는 거예요. 아빠. 영국 귀족을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귀족들은 당황했지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 회장 뭐냐면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 나라로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 빵 터지면서 그래. 아들 나라로 놀러 가겠다. 그래서 영국 귀족이 넘어왔대요. 그래서. 좀 더 위원들의 마음을 좀 활짝 열었겠는데. 이제 개최국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2달. 아우, 시간 빠르다. 영국 귀족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바람에 넘어오긴 했습니다. 이때까지 넘어올 걸로 예상되는 표가 26표. 심지어 반대가 1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2표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근데 사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밀 특공대를 꾸렸습니다. 근데 그 멤버가 장난 아닙니다. 화려해. 어벤져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재개판 F4라고 해도 F4. 예, 3의 이건희, 김우중, 최원석, 대한항공의 조중훈까지 미션을 전달합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위원들 설득해라 물밑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전폭적인 서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을 하고요. 대한항공은 비행기? 그렇죠. 바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당시 가난했던 나라의 IOC 위원들에게 부부 초청 왕복 비행기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동안은요 건설 아닙니까? 대구는요 수단의 경기장 건설을 약속했고요. 동안은 사우디의 대규모 공사를 맡아서 표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투표율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턱없이 표는 모자란 상황이에요. 요때쯤에 이제 IOC 위원들에게 일본이 뭔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뭐 스시를 보냈나? 자, 바로 고가의 세이땡 시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부의 상징이자 이게 최고급 선물로 통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주영 회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IOC 위원들에게 맞불 작전 뭔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계보다 더 좋은. 금두꺼비 아니야? 금두꺼비? 자, 땡큐 하면서 뭔가 하나씩 안고 있죠. 꽃바구니야? 돈다발 아니고 꽃다발입니다. 아하. 아, 꽃다발 안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한승현 씨는 시계가 좋아요? 꽃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둘 다요. 저는 꽃 사이에 있는 시계? 그래. 역시 정답이야. 시계 팔면 꽃집을 사는데. 정주영 회장은 이제 일본이 보낸 선물과 좀 차별화 두려고 우린 돈보다는 정성이다. 감성 전략. 직원들의 아내들에게 이것도 직접 시켜가지고 꽃바구니를 만들어라 라고 부탁을 한 건데 문제는 만드는 건 시키니까 한다고 그렇다 쳐요. 바덴바덴의 그 꽃집에는 이렇게 선물을 왕창 돌릴 만큼의 충분한 꽃이 없었겠지. 어떻게 해요? 결국 또 꽃밭을 아예 통째로 인수를 합니다. 와, 스케일 진짜. 꽃 없다고 하니까 그럼 꽃밭 사 한 거죠. 그렇게 장미꽃을 공수해 와가지고 직원들 아내분들이 일일이 직접 이제 꽃바구니 만들고 세상에. 그래서 IOC 위원들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꽃을 한번 보낸 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들만 하면 또 보내고 시들만 하면 또 보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정성이다 진짜. 자,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온 이제 IOC 위원들이 정주영 회장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치 단원들한테 먼저 찾아와가지고 앞다퉈 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정 회장, I love flower. 정주영 회장의 전략이 어떻게 맡겼냐? 시계는요, 위원들이 차고 가잖아요. 그냥 이건 내 거잖아요. 꽃은 들고 가요, 집에.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남편이 가져가는 효과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이 시계는 한 번 차고 사실 받을 때만 기분 좋지. 근데 매일매일 아내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왜 그 올림픽 개최지 선정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평창 올림픽 때도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네. 평창 때는 김연아 선수가 잘했지만 이때만 해도 누가 할까?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데 정 회장이 처음에 유치전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마지막 승부를 건다 하고 영상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네, 미리. 근데 이게 재정이 부족해. 예산이. 지금처럼 뭐 AI, CG 뭐 네. 이런 것도 없고. 사비를 쓰는 거예요. 물론 나라에서는 정 회장 당신 돈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줄게. 주긴 뭘 줘. 그냥 자기 돈을 하는 거죠. 그때 자기 돈으로 얼마가 들어갔냐면 1억 80억. 거야? 180억 된다. 예. 그래서 만든 기적의 마지막 15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실까요? 봐야죠. 10분 동안 봐야죠. 봐야죠. A 20-minute ride. 김포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이면 서울의 도심에 이르는데 아름다운 한강을 통과하게 된다. 와. 우와, 멋지다. 도심에는 현대식 백화점과 쇼핑센터, In the center of Seoul. 세계 10대 도시로 자란 서울의 도심. 85년까지는 지하철망이 공항을 포함한 서울의 주요 구역을 모두 연결할 것이다. 이에 정취가 현대적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 어제와 오늘을 담은 하나의 국제 진열장임을 엿보게 한다. Modern facilities, making it an international show. 강이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영상을 만들어면 되게 멋있게 잘 나와요. 그런데 보면 이 영상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야, 서울? 그거 어디 있는 거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보면 길도 넓고 건물도 크고. 높고 야, 도쿄라고 그래도 믿겠는데 LA라고 그래도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바로 나고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 과연 뭘까요? 한강이 한강이 뭐 일단 예. 바로 대형 경기장입니다. 대형 경기장. 네, 지금 막 건설 중이었던 모습 보셨죠? 잠실주 경기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 실제로 IOC에서 개최 후보지를 평가하러 서울에 온 조사팀이
공사 중이었던 잠실 경기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혹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죠. 예, 크죠? 그럼요. 그거 잘 졌지 진짜. 근데 이 거대한 경기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걸까요? 집 넣은 거예요? 판만 세운 거 아니에요? 짓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급하게 판만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미니어처를 찍었겠다. 야, 미니어처를.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당시에 초대형 경기장을 구상했던 거라고 합니다. 1966년에 서울시 개발 계획서를 보면은 강남 개발을 시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장 그리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잠실 개발까지 이어지게 돼요. 여담으로 또 박정희가 1968년에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그 반납했던 네. 추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건립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의 그 승부욕이 올림픽 그 유치에 큰 영향을 끼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실 경기장까지 공개된 서울의 영상이 끝나고요. 한국의 발표자는 유창하게 영어로 그죠? 질의응답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나고야의 발표는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발표를 하게 되죠. 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서울의 소개 영상과는 비교되는 사진 위주의 평면적인 전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왜냐면 그 일을 4층을 퍼부는데. 맞아. 네. 그때도 결국 발표가 끝난 후 IOC 위원들 사이에서는 나고야의 발표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판도가 이제 서울에서 개최될 거라고 뭐 약간 그런 감이 좀 오는데요. 자, 개최국 근데 발표 하루 전날 유치단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알고 보니까 외신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하계올림픽은 나고야로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한국 대표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로비하고 다닌다. 아니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결정이 됐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터무니없는 기사라고들 생각을 했지만 나고야 관계자들은 이미 뭐 샴페인 터뜨리고 뭐 파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D-Day입니다. 드디어. D-Day. 당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일에도 파견된 북한 사람 네거티브 팀 2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걸 끝까지 나와가지고 이성생 돌아가시라고야. 야. 끝났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조용히 나 있지. 속 타지는데. 누가 봐도 왜냐면 사실 출발부터 불리하고 누가 봐도 나고야가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거예요. 서울은 끝이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 정주영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운명의 오후 3시 45분. 야. 진짜 말도 못하게 긴장될 것 같아요. 성대하고 모범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한데 뭉쳐져야 하겠습니다. 아, 저기 나오네 이제. 저기 나오네 이제. 나온다 이제. 세울. 이때 이 위원장 이름은 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 사마란치. 예. 그 이후에 위원장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마란치야. 무조건 위원장은 사마란치야. 평생 사마란치야. 그러면 막 사마라치가 인기 최고였어. 네, 사마란치. 나 지금도 기억해. 근데요,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서울이 받은 득표수였습니다. 아, 궁금하네. 네네. 서울이 52대 27로 나고야를 물리친 겁니다. 네네네. 사실 정주영은요,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46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끝까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던 정주영 회장의 집념과 뚝심이 만들어낸 멋진 결과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망친 대용품이 최고의 결승을 가져뒀어요. 그럼요.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로 통해서 좀 좋아졌나? 과연, 예, 운치라고 나서 올림픽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VIP들을 다 청와대로 유치를 해서 기념 리셉션을 해요. 각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였잖아요.
정정 회장한테 물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상상도 못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참 큰일 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정정 회장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정정 회장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사람이 진짜 단순한 재벌이 아니로구나.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정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께서 정정 회장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경제 강요 누굴 시킬까 하는 걸 할 때 정정 회장은 의견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합의 88 서울올림픽 물과 기름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17일 88 서울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강에서 방상제가 시작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개회식 직전 행사 해맞이가 펼쳐졌습니다.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를 상대로 한글 가나다 순서에 따라 160개 참가국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우와. 역사적인 순간. 야,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비디오를 샀어요, 저 때. 저 녹화한다고.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관중들이 만들어 보인 화합의 뜻은 하모니의 글자를 새기는 가운데 역대 올림픽의 한국인 메달리스트들이 올림픽기를 들고 나와 개양했습니다. 제24회 대회를 상징하는 2,4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라 평화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아우, 아직도 막. 자, 영광의 순간에 저 현장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전설 한 분이 그래요?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88 올림픽의 위대한 영웅이죠. 대한민국의 레전드 현정아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당시 실제 금메달. 실제 금메달. 진짜 금메달이요? 네. 저 만져봐도 돼요? 생각보다 보관을 잘 했더라고요. 금이네. 진짜 금이에요? 네. 진짜 금이죠. 자, 우리 저 제대로 인사 좀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정아입니다. 멋지다. 사실 현정아 선수 하면은 시합 도중에 화이팅! 있잖아요. 했죠? 화이팅! 그죠? 사실 그 화이팅 원조가 현정아잖아요. 그러니까요. 화이팅! 화이팅! 저도 자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로 약간 돌아간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불꽃이 점화되고 이러는 것은 좀 가슴 벅찬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기 김집 선생님. 저 앞에 안경 쓰신 분. 네네네. 예, 저분이 되게 열정적이셨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한테 되게 위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랬던 모습들도 다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올림픽의 시작이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성화봉송. 그렇잖아요. 네네.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는요, 그리스에서 체화돼서 총 4,526km를 달려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847명의 사람들이 함께 뛰었다고 합니다. 항상 성화봉송하면 모든 올림픽이 누가 마지막이지? 그렇지. 엔딩. 그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올림픽 그러면 송기정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기정 선생님이 성화 마지막 최종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육상인 전기정홍으로부터 성화를 받은 임진애 선수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 임춘혜 선수한테. 임춘혜 선수가 마지막이었어. 아니요. 성화대 1위로 성화하자마자 3명에게 넘기자 낙도의 체육교사인 정선만 씨와 마라톤 선수 김원만 씨 그리고 서울예고 학생 손미정 양 등 3명의 보통 사람들이 태양의 불을 성화로에 옮겨붙였습니다. 보통 사람.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가 뭔가 낯익지 않나요?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던 노태우 대통령의 노림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날만도 했는데 송기정 선수는 성화봉송을 위해 1년 전부터요.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을 할 정도였어요. 아니 뭘 그걸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있으시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되게 이제 성화를 이거 뛰잖아요. 막 손을 흔들면서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가 뛰듯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나 일장기 달고 올림픽 뛰어서 금메달 땄는데 이제 내가 조국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할 때 내가 이걸 들고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엄청 감격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야 저거 진짜 감동적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송기정 선생님이 가서 붙이는 게 제일 저는 나았을 것 같은데 올림픽 성화봉송에서 그 비둘기 화형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성화대 불길에 그냥 그만 휩싸이게 돼버립니다. 여고생들은 단체로 기절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는 되지만 이 이후부터는 개막식 때 이렇게 비둘기를 이렇게 푸는 관례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마지막이었구나. 여러 가지 진짜 의미 있는 일들도 많고 해프닝도 많은데 그거 아세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성화봉송 할 때 그 불꽃 꺼지지 않는 불이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IOC에서도 절대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줘라라고 신신당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가 이걸 해냅니다. 근데 누가 이 불을 그럼 만들어냈냐? 꺼지지 않는 불. 한국화야. 앞에 김승현 명예회장 보이시죠? 이 명예회장 지시 아래 회사의 연구진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요. 700번의 시험 끝에 진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 꺼지지 않는 성화봉.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연구팀이 고생을 했는지 실제로 성화봉송 되는 그 순간에 이 연구원들이 얼싸안고 우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88 서울올림픽 때문에 운 사람 많다. 네, 더군다나 게다가 김승현 회장은요, 88 서울올림픽 때 복싱협회 회장으로 또 임명됐다고도 합니다. 아니 대기업 회장님이랑 복싱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김승현 회장이 복싱을 되게 좋아하기로 워낙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싱 좋아해? 그래? 그럼 너 복싱협회 회장해.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때 김승현 회장 말고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운동을 해가지고 레슬링 단체장을 맡았어요. 또 동그룹의 최원석 회장님도 고등학교 때 탁구 쳤어? 탁구협 회장. 그럼 이쯤에서 최원석 탁구 협회장님께서 탁구 선수들에게 뭘 해주셨을까 약간 궁금하거든요. 너무 많이 해주셨죠. 사실 저희는 따로 선수촌이 기흥 근교에 있었어요. 탁구 전용 체육관이라고. 그때 당시에 80년대 초인데도 2인 1실. 방 안에 뭐 화장실 다 있고. 근데 태닝 선수 가잖아요. 4명 써야 돼요. 4인실. 네, 그다음에 기분이 좋으시다 그러면은 딱 봉투 딱 주시고. 여기서 잠깐 선수촌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현성아 선수 나오신 김에 진실 규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촌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선수들이 살이 찐다.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아 그래요? 엄청 맛있고 또 하나는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왜 선수들이 소모량이 높으니까 칼로리를 높게 하는 거죠. 튀김, 뭐 고기, 빵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근데 어느 것도 맛이 없는 게 없으니까 다 조금씩 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을 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맛있더라고. 그런데 밥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선수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진실입니까? 도망은 안 가죠. 그거는 거짓이에요. 탁구를 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외적인 훈련도 이제 힘드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불암산을 매주 뛰고 이러는 거는 진짜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훈련을 막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힘든 상황에 몰아넣으면 서로서로 또 의지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사랑도 싹트고 그러는데 연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제가 알기로는 연애들 다 했던 것 같아요. 해요? 그럼 막은다가 막아줘.
커플 많아요. 선수촌 커플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연애를? 사실은 저도 우리 신랑을 그때 당시에 만났어요. 이거 봐. 네, 이거 봐. 이제 파트너해주다가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전 88 올림픽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못 만나겠어요. 선생님이 만나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안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역시 선수야. 역시 선수 맞으시네요. 자, 그런데 세계의 축제 88 서울올림픽의 그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누구니까?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예. 네, 고3 때 네. 88 서울올림픽에 참여를 했답니다. 오, 진짜? 뭘로? 레스게임.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요? 우와, 그랬구나. 진짜 6개월간 땡볕에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짜릿함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아유, 그럼. 자, 황정민 씨가 참여했다는 레스게임.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태초의 빛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비춘다. 우와, 예술의 경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춤 경연대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수십 명의 합을 맞춰서 하는 메가크루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규모 합동 퍼포먼스를 잘하는 건 88 올림픽 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이 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을 매스게임의 민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화려한 매스게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 있는데 저기서 어느 꼬마애가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굴렁. 이거 저도 알아요. 그렇게 15,000명이 동원되는 그 화려한 매스게임이 끝나요. 가장 시끄러운 상태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초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가 넘어지지도 않고 잘 와요. 그리고 가운데까지 와서 손을 흔들어. 그러면 그 장면에서 이제 탄성이 터지는 거죠. 와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맞죠. 아, 근데 개막식 하면 화려하고 막 신나고 이런 분위기로 이어갈 것 같은데 이런 반전 퍼포먼스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릴 적 굴렁쇠를 굴리는데 울컥해지더니 눈물이 펑펑 났다고 해요. 그때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는 행위가 미래의 한국을 돌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시킬 거냐. 그치. 당시에 이제 무슨 대회가 있었냐면 호돌이 호순이 선발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돌이 호순이 선발. 네, 남자의 호돌이, 여자의 호순이. 이어령 장관의 마음속에 있는 원픽은 누구냐면 무조건 바덴바덴에서 세울 하던 날 태어난 애를 찾아라. 그러니까 81년 9월 30일에 태어난 건강한 아이들. 9월 30일. 그게 저 굴렁쇠 소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 이 굴렁쇠가 아주 아이들한테는 인기 놀이가 됐어요, 그죠? 제가 88년생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굴렁쇠를 굴렸어요. 그때까지도 저 영상을 보여주면서 굴렁쇠를 연습시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우리 이것도 언제 굴릴지 모른다. 이야, 그렇네. 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88 서울 올림픽 하면 또 노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다 손에 잡고 벽을 넘어서
네. 모두를 감동시킨 올림픽 주제가 이 순위 3위 랭크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손에 손잡고가 88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올림픽 주제가를 두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해요.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패트김의 서울의 창가,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 이거였어 원래. 예, 원래 이걸로 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침의 나라와 손에 손잡고가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손에 손잡고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손잡고가 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영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했죠. 외국에서 부를 때는 영어 가사로 부드럽게 불러야 되는데 그게 외국에서 활동했던 코리아나가 나으니까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우리 저 현정화 선수에게는 손에 손잡고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이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이 노래가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올림픽으로 코리아나보다 더 인기몰이를 했던 스타가 있습니다. 누구죠? 호돌이 이거 잘 만들었어. 요즘 되게 귀해요. 약간 레트로 이런 거 하면서 네, 저도 배지 있거든요. 현정화 선수도 호돌이 좋아하시나요? 저희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손촌 안에 각종 기념품들을 팔잖아요. 그 호돌이를 사서 선물하면 이걸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호돌이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선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이 하마터면 이 호돌이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올림픽 마스코트도 역시 대대적인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진돗개, 또 조랑말, 또 토끼, 그리고 심지어 이건 좀 종류는 다르긴 한데 인삼. 너무 산에서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인삼을 너무하잖아. 다양한 캐릭터들이 4,300여 점이나 응모를 했던 그런 치열한 경쟁이었던 거죠. 83년도에 발표가 됐던 호돌이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 김현입니다. 3월 달에 디자이너 7사람한테 지명 의뢰를 조직위원회에서 한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소재를 보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딴 것들은 다 탈락이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호랑이와 토끼래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대통령한테 그게 이제 올라가나 봐요.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이제 제가 낸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 거죠. 저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토끼로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시 군사 독재 시대라는 거를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무서워하는 호랑이로 꼭 해야 될까? 우려를 한쪽에서는 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그분 성격에 토끼 고를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전 국민이 응모한 데서도 호랑이가 제일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랑이로 전 국민이 결정을 해준 거죠. 네, 호돌이가 이렇게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가 되면서 호돌이 광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인형, 넥타이핀, 접시는 기본, 심지어 재떨이까지. 기념품 판매 총액만 해도 356억 원이 넘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호돌이가 한국에 이렇게 외화를 벌어다 준 거죠. 그죠. 근데 호돌이뿐만 아니라 뭐 관광 수입, 뭐 방송 중계권료 이것 때문에 4조 7천억 원 정도 당시 기준 상상 이상의 성과였고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88 서울올림픽이 바꾼 건요. 경제적 성장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선진화가 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었는데 2, 3, 4 호선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동서남북 순환선까지 거의 완벽하게 끝이 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질서 문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시민의석은 많이 좀 후진적이었죠. 교통질서만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막 걸어가고 길에 막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 꽁초도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싹 사라져서 진짜 그 서울 시민들이 현진 시민사회가 구성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 시민들 스스로도 동참해서 거리 청소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요, 당시 왕성하게 활동했던 소매치들까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심지어요,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영어 공부 열풍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자, 웰컴 투 코리아. 한국을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됐던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네, 올림픽에서 국민들을 더욱 열광케 만들었던 것 바로 올림픽 선수들일 텐데요. 현정화 선수를 빠뜨릴 수 없죠. 네,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현정화 선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거든요. 1969년 부산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탁구를 시작합니다. 1985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88 서울올림픽 여자 복식 탁구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온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여자 탁구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탁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는데요. 은퇴 후에도 뛰어난 지도자로 변신에 성공하며 제2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 김연아 선수 보면 어머님께서 늘 쫓아다니시고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었던 입장이었던 게, 저희 집이 되게 좀 가난하고 어렵고,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는 가사일보다는 일을 하셔서 돈을 버셔야 되는, 왜냐면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버님이 원래 탁구 선수였다고. 아,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제 몸에는 탁구 DNA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회 같은 거 부산에서 하면 아버님 쫓아오셔가지고 계속 벤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보면은 좀 보지 말라고, 나 창피하다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아버님은 제가 잘 치는 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성장하고 86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걸 좀 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툴툴거리기만 했던 사춘기 소녀 현정화 선수의 탁구 인생을 뒤니 흔들어로 사건이 생기는데요. 예전 올림픽에는 없었다가 88 올림픽에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타권도? 탁구 아니야? 탁구. 탁구가 88 서울 올림픽 때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어요. 진짜? 네. 탁구 여자 복식에서 양영자 현정화조가 중국의 자오지밍 찬징조를 물리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탁구 중계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배정을 받았고 상대는 중국의 첸징과 자오지민이에요. 세계 랭킹 다 5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고 거기에 양영자, 현종화 아닙니까? 근데 현종화는 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트를 풀어가는데 첸징은 급하고 자오지민은 여기 약간씩 어긋나요. 그러고 신경질 부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원체님 컨디션 좋게 막 올라오니까 이길 수도 있겠다. 이거는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된다. 현종화, 양영자가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겼죠. 그저 자기가 스매싱을 했다거나 그래서 득점이 됐거나 그럴 때 그 기쁨, 그런 것이 그냥 저절로 우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파이팅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했고, 그러면서 금까지 땄으니까 현종화 선수의 인기는 최근에 이제 스케이팅에서 이제 김연아, 더든가 하면 든가 했지 김연아한테 쥐지 않았죠.
그렇게 기억해주고 주시고 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내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봤죠. 근데 현정환 선수에게 이제 파이팅을 막 듣는 순간, 야 이거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훈련을 워낙 많이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저는 아버님 꿈을 꾸면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희한하게. 저희가 딱 이기자마자 이렇게 부둥켜 안아요. 근데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끝났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금메달 따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족의 생계도 막 도우실 수 있고 그러셨었겠네요. 사실은 제가 88 올림픽 끝나자마자 100만 원씩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돈을 다 어머님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포상금, 그다음 연금 이런 거를 다 드려서 저희가 그때 새로 아파트도 얻어서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 동생 학비도 될 수 있었고, 예를 들면 언니 결혼 자금도 할 수 있었고. 그때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20살도 안 됐을 나이인데, 정말 뿌듯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뻤죠. 그 현정환 선수가 88 올림픽에서 라이벌로 꼽았던 선수가 그 김순영 선수였다고. 김순영 선수요? 양궁이? 양궁? 사실은 김순영 선수는 라이벌이 아니고요. 그냥 또래의 그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리거든요. 2살 더 어려요. 그렇게 따지면 17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때 양궁이 먼저 있죠. 양궁이 먼저. 그죠? 그럼 엄청 자극도 받으셨겠다. 나도 좀 따고 싶다.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양궁이 먼저 해. 네. 양궁 여자 개인에서 김순영 선수 등 3명의 1, 2, 3위를, 박성수 선수가 남자 개인에서 은메달을, 단체전에서는 남녀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와, 아니 역시 이 대한민국은 양궁의 민족. 탁구 선수 앞에서 양궁입니다. 괜찮습니다. 저 인정. 제가 인정. 탁구의 민족이지. 다들 저 때 기억이 나시나 봐요. 나죠. 왜냐면 88 올림픽 때 양국이 진짜 관심사였던 게 그 전에 있었던 84년 LA 때 김진호, 서양순, 금메달, 은메달.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양국에서 금메달 딴다라는 게 국민의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홈그라운드 88? 이번엔 무조건이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궁이 되게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용하다가 팔이 딱 떠나는 순간 빡 박히면 그게 이제 몇 점 꽂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열광했었죠. 그리고 저게 개인전, 단체전. 김순영 선수가 2관왕에 올랐죠. 우리나라 아마 최초로 2관왕일 거예요. 금메달. 그리고 고등학생 2관왕 한 거기 때문에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순영 선수 자기만의 세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김순영 선수가 더 화제가 됐던 이유가 이 김순영 선수도 현정환 선수처럼 그런 오록이 있었어요. 오록이 있어요. 네. 바로 시위를 떠난 활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되게 있어 보인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김순영은 이 말씀처럼 이미 쏜 화살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집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양궁 천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현정환 선수는 그 88 올림픽 때 가장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냥 충격적인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저는 김광선 선수. 광선. 근데 사실 되게 작잖아요. 그한테 되게 작잖아요. 작은 체구로 이렇게 자기보다 더 큰 그 사람을 제압을 해가지고 이기는데 그거 진짜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광석화처럼. 나는 저거 가서 봤지롱. 복싱 플라이급의 김광선 선수는 결승에서 동독 선수를 4대1 판정으로 누리고 금메달을 목여걸었습니다. 코스염의 마이콜 머리. 이게 딱 봐도 본인보다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면 이제 팔도 길고 리치가 긴데 그런 선수하고 붙어도 전혀 기세에도 눌리지 않고 뭐 죽어도 이긴다라는 집념 하나로 경기에 임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김광선의 주먹이 미국 선수에 빡 꽂히면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그 순간 아마 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보신 분들은.
당시 김광선 선수의 별명이 바로 헝그리 복서였어요. 실제로 김광선은요, 대학 갈 돈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복싱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열한 노력 끝에 결국 88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딱 들으니까 다 했다. 딱 그러면서 그냥 찡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걸 다 이뤄냈다. 사실 애국가 나오면은 4년 고생한 게 싹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 사실 저는 84년도 LA 올림픽 끝나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프로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뭐 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대통령이 가지 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어라. 신문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뭐 무조건 금메달은 1순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부담이 많이 갔죠. 4년 또 국가대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 인터뷰만 봤는데도 자신감이 확 느껴지시네요. 맞아, 맞아. 대통령이 시키다는 게 웃기네요. 가지 마라. 지금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이 자신감의 원천은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2km를 일단 뜁니다. 그 다음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웨이트.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스파링.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아, 진짜. 오늘 이쪽 이상해요. 나는 이 정도 아니야, 나는. 예. 아 근데 진짜 김광선 선수의 주먹이 그렇게 빨랐는데도 엄청 이 돌주먹 같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만들어진 88 서울 올림픽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그죠? 네. 김광선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정말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현정화 선수에게도 오늘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88 서울 올림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를 생각하면은 또 열정도 생기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지탱해줬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모두가 자기의 어떤 그 종목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메달을 못 따더라도 그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88 서울올림픽이라는 것은 한국을 세계 무대 위에 올려놓는 역사적인 거사였습니다. 그때 감격이 아주 넘쳤습니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